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평생 홀로 키운 외아들의 결혼식 날 웬 퀵서비스 기사가 식장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사가 갖고 온 상자 하나 때문에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렸다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그 기막힌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놔요. 이거 신랑한테 줘야 된다니까? 제가 직접 줘야 돼요. 웬 사내 하나가 식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랑 입장 음악이 막 흘러나오려던 그 순간의 말입니다. 예식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남의 결혼식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하객 한 분이 버럭 소리를 치니까 예식장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그 사내 팔을 붙잡았어요. 저기요, 예식 시작했습니다.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나보라고. 이거 꼭 전해줘야 된다고요. 무조건 신랑 손에 직접 쥐어주라 그랬다고요. 헬멧을 쓴 그 사내. 알고 보니 퀵서비스 기사더라고요. 직원들이 양쪽에서 끌어내는데도 종이 상자 하나를 죽어라 끌어안고 안 놓는 거예요. 그 험한 꼴을 보고 있자니 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혼주석에 앉아있던 제 두 손이 그때부터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신랑 천상우 씨 어디 있냐고? 빨리 나와 봐요. 기사는 직원들을 확 뿌리치더니 예식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던 우리 아들 앞에 그 상자를 쑥 들이미는 겁니다. 천상우 씨 맞죠? 이거 직접 안 열어보면 평생 피눈물 흘릴 거라고 보낸 사람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나 분명히 전했습니다. 천상우 씨 분명히 받은 거예요? 예. 아니, 이게 대체 뭔데 그래요? 우리 상우가 얼떨결에 그 낡은 상자를 받아든 순간 기사는 쏜살같이 밖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직원들이 부랴부랴 뒤쫓아 나갔지만 이미 늦었죠. 세상에, 결혼식장에 퀵을 보내는 사람이 어딨어? 저거 혹시 폭탄 아니야? 그러게, 생긴 게 영 불길하네. 식장에 있던 하객들 눈이 죄다 우리 아들 손에 들린 그 상자로 쏠렸어요. 상우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고 사돈 어른들까지 그대로 굳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남의 결혼식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야?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우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어내는데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쫙 서늘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일어나 발밑이 푹 꺼지는 것 같은 그 무서운 기분 속에서 그렇게 꽁꽁 닫혀있던 상자 뚜껑이 마침내 열리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60살 초반 하경란이라고 합니다. 그 끔찍했던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참 한참을 알아누웠답니다. 속이 진짜 다 문드러져서 제 마음에 고여있는 이 응어리를 어디다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인생은 참 기구했어요. 겨우 20 초반의 나이에 남편이랑 이혼도장 찍고 갓난쟁이 상우 하나 달랑 없고 길바닥에 나앉았거든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뛰어든 게 보험 영업이었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여자가 그저 입 하나 부지런히 놀리고 구두미창 닳도록 뛰어다닌 세월이었어요. 문전박대 당하고 면전에서 거절당하고 서러워서 밤에 잠도 설치고 그래도 악착같이 버텨서 지점장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다 제 인생 전부인 우리 상우, 그 녀석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영업 초년생 때는요, 정말 눈에 눈물 마를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여름이었는데 어린이집에 상우를 늦게까지 맡겨놓고는 이번 달 실적 하나 채워보겠다고 온 동네 상가를 미친 듯이 돌아다녔거든요. 사장님, 비도 오고 장사도 뜸하신데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 상가 화재 보험 혜택 진짜 꼼꼼하게 다시 뽑아왔거든요. 딱 5분만요. 아유, 진짜 나 보험 안 든다니까. 왜 자꾸 사람을 귀찮게 해? 영업 방해하지 말고 얼른 가요. 사장님, 딱 한 번만요. 이거 진짜 사장님한테 딱인데. 아, 안 한다니까. 눈앞에서 유리문이 쾅 닫히더라고요. 비를 하도 맞아서 양말이 다 젖어 질척거리고 서류 가방 쥔 손은 시퍼렇게 얼어있고 남의 가게 처마 밑에 쪼그려서 비를 피하는데 진짜 눈물이 빗물처럼 줄줄 흐르더라고요. 퉁퉁 부은 발을 끌고 어린이집에 달려가 보니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가고 없고 캄캄한 교실 구석에서 우리 상우만 혼자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 작은 걸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경란아, 독해져라. 너 무너지면 네 새끼 길바닥에 나앉는다. 곤히 자는 녀석 뺨에 제 뺨을 비비면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우리 상우가요, 어릴 때부터 참 순하고 착했어요. 근데 남들보다 말귀도 좀 느리고 말도 어눌하다 보니까 또래 애들한테 치이는 일이 많았죠. 그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 땐가 제가 사무실에서 손님이랑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상우 어머니 바쁘시겠지만 학교 좀 와주셔야겠어요. 애들끼리 다툼이 좀 크게 나서요. 네? 알겠습니다. 당장 갈게요. 너무 놀라 손님이고 실적이고 다 팽개치고 학교로 냅다 뛰어갔어요. 교무실 문을 확 열어젖혔더니 덩치 큰 사내의 셋이 우리 상우를 벽에 몰아세워놓고 낄낄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우는 교복 셔츠가 반쯤 찢어진 채로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 지금 우리 상우한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애들끼리 장난이 좀 거칠었던 걸 가지고. 선생님 눈에는 이게 장난으로 보여요? 셋이서 하나를 바보 취급하면서 옷을 다 찢어놨는데 이게 장난이에요? 당장 이 집 부모들 다 부르세요. 나 학교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어머니 참으세요.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제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악을 쓰니까 그제야 애들이 겁먹고 슬금슬금 물러서더라고요. 저는 씩씩대면서 상우 손목을 낚아채서 운동장으로 끌고 나왔어요. 어찌나 속이 터지던지 녀석 등짝을 퍽 소리나게 쳤죠.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도 같이 때리지! 왜 멍청하게 맞고만 있어? 엄마가 나가서 맞고 다니지 말랬지? 엄마, 쟤네 때리면 쟤네도 아프잖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거리면서 자길 괴롭힌 애들 아플까봐 못 때렸다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소리에 제가 그만 운동장 모래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내 새끼가 이렇게 등신처럼 착해 빠져서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순해서 그게 너무 서러우면서도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짠하던 녀석이 언새 훌쩍 커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말재주가 없는 애니까 정직하게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기술 배운 게 얼마나 다행이다 싶던지요. 근데 이 녀석이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손님 응대를 영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공장에 가보면 그놈 대답하는 꼴에 아주 속이 다 터졌어요. 아저씨, 엔진오일 가는 김에 저기 범퍼 긁힌 것도 슬쩍 좀 문질러주면 안 돼? 그건 따로 접수하셔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아, 거참 빡빡하게 구네.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 쓱 문질러주면 되잖아. 단골인데 융통성이 없어. 그럴 때 제가 잽싸게 끼어들었죠. 영업한에서 잔뼈 굵은 짬밥이 어디 가겠어요?
아유, 사장님, 우리 아들이 말주변은 없어도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딴 데 가면 이런 거 다 돈 받는 거 아시죠? 제가 특별히 서비스로 약 듬뿍 발라서 싹싹 문질러 드릴 테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다음에도 꼭 우리 상은의 공장으로 오셔야 돼요. 참, 아줌마가 여기 사장하셔야겠네. 아주 시원시원하셔. 알았어요. 지인들 데리고 또 올게요. 그렇게 손님이 기분 좋게 돌아가고 나면 제가 상우 등짝을 찰싹 때리면서 타박을 줬어요. 야, 이놈아. 그 멀쩡한 입은 놔뒀다 국 끓여 먹을 거야? 장사하는 놈이 그렇게 뻣뻣하게 굴어서 단골 하나라도 만들겠냐? 엄마, 나는 그런 말 못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싫어.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누가 사기치래? 기분 좋게 입에 발린 말 좀 하라는 거지. 아유, 속 터져. 답답해 죽겠다가도요. 아들놈 기름때 새까맣게 낀 뭉툭한 손가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또 어찌나 대견하던지요. 그래, 남들한테 입 바른 소리는 못해도 사기 안 치고 정직하게 밥벌이 하면 된 거지 싶었죠. 그렇게 평생 기름 냄새만 맡고 살 줄 알았던 녀석이 30이 넘도록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그 놈이 어느 날 덜컥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아들놈 입에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몰라요. 뭐? 연애? 너 같은 돌부처가 연애? 세상에, 어디서 만난 어떤 아가씨인데 혹시 꽃뱀 아냐? 저번에 퇴근하는데 길에 차가 퍼져 있더라고. 차가 퍼져? 그래서 네가 고쳐주러 갔어? 알고 보니까 비 오는 저녁 퇴근길에 차가 고장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아가씨를 이 녀석이 차를 세우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말주변도 없는 녀석이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엔진 봐주고 시동까지 걸어주니까 그 아가씨 눈에는 꽤 듬직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너 설마 수리비 달라 그런 거 아니지? 엄마는 내가 진짜 바본 줄 알아? 아니,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그래서 연락처는 또 어떻게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밥 사준다고 해서 번호 줬어. 어머, 웬일이니? 네가 다 사람을 꼬시고. 그래서 밥 먹고 손잡고 막 뽀뽀하고 그러는 거야? 엄마. 그 무던한 녀석이 얼굴을 붉히며 가버리더군요. 다들 그렇잖아요. 자식이 첫 연애한다 그러면 괜히 엄마가 더 흥분되고 그러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바로 제 며느리감 가을이라는 아가씨였어요. 상우가 쭈뼛쭈뼛 가을이를 집에 처음 데려오던 날 솔직히 저는 속으로 경계를 바짝 했어요. 우리 상우처럼 어수룩하고 순에 빠진 애를 혹시 홀려먹으려는 여우 같은 애는 아닐까 싶어서요. 평생 험한 꼴 다 보고 산 이 영업귀신 엄마 눈부터 통과해야 될 거다.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었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서가을이라고 합니다. 상우 씨한테 어머니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싹싹하게 웃으면서 과일 바구니를 내미는데 겉보기엔 참 수수하고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밥을 차려 먹이면서 일부러 뼈 있는 소리를 툭툭 던져봤어요. 아가씨, 우리 상우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얘가 말도 어눌하고 영 무뚝뚝한 애잖아. 아가씨같이 예쁜 사람이 만나기엔 좀 답답하지 않아요? 일부러 퉁명스럽게 떠봤는데 가을이가 제 눈을 보며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어머니, 상우 씨 진짜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진짜 별로예요. 상우 씨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말없이 다 들어주고 또 늘 제 편이 돼주거든요. 그런 상우 씨가 훨씬 멋있고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제가 꽁하게 벼르고 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스르르 녹더라고요.
그날 저녁 기분 좋게 밥을 먹고 가을이가 돌아갈 때 제가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가을이가 저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는 돌아서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글쎄 이 아이가 바닥에 그려진 하얀 선만 폴짝폴짝 골라 밟으면서 건너가는 거 있죠?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천진하고 귀엽던지요. 그래, 저렇게 순수한 아가씨면 우리 상우랑 참 잘 맞겠다 싶어서 마음을 탁 놨어요. 제가 가을이를 그냥 며느리감이 아니라 진짜 내 식구, 내 딸로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해 초겨울에 제가 지독한 몸살 감기로 푹 알아누운 적이 있거든요. 열은 펄펄 끓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상우는 카센터를 지켜야 되니까 차마 아프다는 티도 못 내고 저 혼자 안방에 문 걸어 잠그고 끙끙 앓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낮에 밖에서 도어록 풀리는 소리가 나더니 가을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넌 일 안 하고 여길 왜 와? 나 괜찮아. 약 먹고 한숨 자면 다 나아. 몸이 이렇게 불덩인데 뭐가 괜찮아요. 가만히 좀 누워 계세요. 글쎄 이 아이가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장을 봐왔는지 주방에서 한참 달그락거리더니 전복죽을 끓여와서는 제 입에 호호 불어가며 떠먹여주지 뭐해요. 열이 안 내리니까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을 빨아다가 제 이마에 얹어주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하던지요. 가을아,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가서 쉬어. 나 이제 좀 살만해.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좀 착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푹 주무시고 얼른 나으셔야 돼요. 그 애가 물수건을 갈아주면서 제 거친 손을 꼭 잡아주는데 평생 남편도 없이 자식 키우느라 아등바등 살아온 그 서러움이 눈 녹듯 싹 풀리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다짐했어요. 그래, 내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친딸처럼 여기고 끝까지 아껴주마 하고요. 몸살이 다 났고 며칠 뒤였을 거예요. 늦은 저녁에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상훈의 공장에 들렀어요. 셔터가 반쯤 내려가 있길래 허리 숙이고 들어가려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죠. 공장 안쪽 조그만 휴게실에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상우 녀석은 하루 종일 기름을 뒤집었었는지 작업복이 새까만데 가을이가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물티슈로 상우 손가락을 하나하나 닦아주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닦을게. 더러워. 기름때 묻어. 상우가 쑥스러운지 자꾸 손을 빼려고 하니까 가을이가 찰싹 손등을 때리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가만히 좀 있어요. 손톱 밑에 기름이 껴서 엉망이잖아. 으이그, 오빠는 진짜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계속 옆에 있어야지. 그 무뚝뚝하고 숫기 없던 상우 입에서 저런 닭살 돋는 말이 나오다니. 밖에서 엿듣던 제가 다 낯이 뜨거워질 지경이었죠. 가을이는 까르르 웃으면서 상우의 투박한 손에 자기 볼을 부비더라고요. 기름때 묻은 손을 더러워하지도 않고 무슨 대단한 훈장이라도 되는 양 어루만져 주는데 몰래 지켜보던 제 코끝이 다 찡하더라고요. 아, 저 아이 마음은 진짜구나. 우리 상우 그 어느라고 투박한 걸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구나. 평생 서류 가방 들고 수백 명을 만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제 눈에도 그건 절대 꾸며낼 수 없는 진짜 마음이었어요. 어릴 때 바보같이 맞고만 들어오던 우리 아들을 이제는 저 작은 아가씨가 따뜻하게 품어주겠구나 싶었죠. 슬그머니 공장을 빠져나오는데 그날따라 밤 공기가 어찌나 달던지요.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이 왔어요. 군산에서 제일 좋다는 한정식 집을 잡아놓고 상우랑 둘이 먼저 가서 앉아 있었죠.
가을이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평범한 집안이라고 듣긴 했어도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요. 이윽고 문이 열리고 가을이가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오는데 두 분 다 옷차림도 점잖고 인상도 무난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영 묘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돈어른, 우리 가을이가 어쩜 이렇게 싹싹하고 예쁜지 몰라요. 저 아플 때 와서 밤새 간호해 주는 거 보고 제가 아주 펑펑 울었지 뭡니까. 댁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하고 귀하게 키우셨는지 안 봐도 훤합니다. 제가 영업한에서 갈고 닦은 넉살로 칭찬을 한가득 늘어놨어요. 보통 상견례 자리면 아유, 아닙니다. 댁의 아드님이 더 듬직하죠. 하면서 서로 훈훈하게 덕담이 오가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아버님이라는 분은 헛기침만 큼큼 하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꾸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아, 예, 우리 딸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되시는 분도 제 눈을 자꾸 피하면서 찻잔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아유, 저희 상우는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둘이 찰떡같이 잘 맞으니 참 신기하죠? 자, 사돈어른 약주 한 잔 받으세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두 분은 그저 예, 아, 그렇군요 하고 단답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갈비찜이 반도 안 줄었는데 아버님이 슬쩍 손목시계를 보더니 불쑥 일어나는 겁니다. 상우 어머님, 저희가 갑자기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겨서요. 식사는 이쯤 하고 먼저 일어나야겠습니다. 가을아, 넌 상우군이랑 남아서 더 먹고 오너라. 어머님 잘 모시고. 예? 아니, 벌써 가시게요? 아직 후식도 안 나왔는데 더 드시지 않고요. 아유,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쫓기듯이 두 분이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휑한 방에 저랑 상우, 가을이 셋만 덩그러니 남았죠. 가을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빠가 사업 때문에 급한 일이 생기셨나 봐요. 게다가 워낙 낯을 많이 가리셔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그 얼굴을 보니까 또 제 마음이 약해져서 덥석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유, 아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왜 사과를 해? 상견례야 얼굴 텄으면 된 거지 뭐. 자, 얼른 먹어. 상우야, 이놈아. 너만 먹지 말고 얼른 가을이 고기 좀 잘라줘라. 저놈은 지 입만 입이야 아주. 속으로는 사돈분들이 참 정이 없네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중간에 낀 우리 가을이가 얼마나 민망할까 싶어서 오히려 그의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이느라 바빴죠. 그렇게 어수선했던 상견례가 지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가을이가 끙끙대면서 커다란 보따리를 양손 가득 들고 현관에 들어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저희 부모님이 보내신 예단이에요. 어머머, 얘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 상우 부르지. 이걸 무겁게 혼자 다 들고 왔어. 불이 나게 달려가서 짐을 받아 거실 바닥에 내려놨어요. 근데 겹겹이 쌓인 포장을 하나하나 풀 때마다 제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최고급 비단 이불 세트에 묵직한 은수저 세트에 거기다 백화점 로고가 떡하니 박힌 명품 시계가 2개나 번쩍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계 밑에는 두툼한 현금 봉투까지 깔려 있고요. 세상에, 가을아, 이게 다 뭐야? 너희 부모님 평범하게 사신다며. 무슨 예단을 이렇게 억소리 나게 했어?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떡하니? 저는 손을 벌벌 떨면서 봉투는 열어보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했습니다.
우리 집 재산이라고 해봐야 뭐 어디 내세울 정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신혼집도 상우가 모아둔 돈으로 전셋방 하나 소박하게 얻어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아파트 한 채 해줄 정도 여유는 되는데 우리 상우랑 가을이가 극구 반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부 쪽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들이밀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가을이가 제 손을 꼭 감싸주더니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상우 씨가 너무 마음에 드신대요. 듬직하고 성실하다고, 저 고생 안 시키고 잘 살 것 같다고요. 그래서 무리 좀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혼자 외롭게 커서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저희 부모님 마음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상견례 때 일찍 가버려서 야속했던 마음이 그 순간 싹 사라졌어요. 아, 겉으로만 무뚝뚝했지 속으로는 딸 시집 보내면서 이렇게 애가 타셨구나. 그 귀한 딸 우리 집에 주면서 하나라도 더 챙겨보내고 싶으셨구나. 아유, 사돈 어른들도 참. 나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번듯하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짐을 지워주시면 어떡하니 그래. 으이그 우리 복덩이 가을아 진짜 고맙다. 내가 너 내 딸처럼 아껴줄게.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해줄게. 우리 상우랑 평생 오순도순 잘 살아야 돼. 응? 그날 밤 저는 그 번쩍이는 시계랑 돈봉투를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면서 몇 번이나 엎드려 감사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상우가 복이 많아서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와서 내 인생 말년이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하면서요. 결혼식을 딱 나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상우는 공장 마감하느라 늦고 저 혼자 안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죠. 방 한쪽엔 며칠 전에 맞춰온 혼주 한복이 곱게 걸려 있었어요. 가을이가 기어코 자기 카드로 긁겠다고 우겨서 사준 옥색 치마에 은빛 저고리, 고급 실크 한복이었죠. 그 한복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홀린 듯이 입어봤어요. 고름까지 메고 거울 앞에 섰는데 글쎄 거울 속에 웬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비바람 맞고 보험 영업 뛰다 보니 얼굴엔 기미가 거뭇거뭇하고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진 늙은 여자. 근데 그 초라한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고운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거울 속 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경란아, 고생했다. 진짜 고생 많았다. 갓난쟁이 상우를 포대기에 업고 버스 정류장에서 서럽게 울던 23 그 경란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전 남편이란 작자가 빚만 잔뜩 떠넘기고 도망간 그 막막하던 밤. 애 분유값이 없어서 옆집 문을 두드리며 동냥을 하던 날들. 계약 하나 따보겠다고 손님 앞에서 쓸개 빠진 사람처럼 굽실거리던 그 세월이 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잘 버텼어. 아들놈 번듯하게 키웠고 천사 같은 며느리도 얻었잖아. 이만하면 내 인생 꽤 성공한 거 아니니? 행복하자, 경란아. 거울 보고 빙그레 웃는데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독했던 지난 세월을 다 보상받는 것 같아서 이제야 진짜 행복을 손에 쥐겠다 싶어서 그 벅찬 마음에 흘린 눈물이었죠. 그 한복 치맛자락을 조심조심 쓸어내리면서 저는 그제야 완전히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외롭고 모질게 버텨온 세월 끝에 겨우 찾아온 이 행복이 영원히 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그 끔찍한 폭풍이 코앞까지 와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결혼식을 딱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가을이가 혼자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내일 식장에 일찍 가려면 짐을 미리 싸둬야 한다고 제 짐을 챙겨주려고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였죠. 제가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한복이랑 화장품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데
뒤에서 가을이가 제 허리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어머, 얘 깜짝이야. 왜 그래, 우리 며느리. 진짜 결혼한다 싶으니까 떨려서 그래? 제가 웃으면서 등을 토닥여 주는데 글쎄 제 등에 닿는 그의 얼굴이 축축한 거예요. 소리도 없이 끄끄대면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가을아, 왜 울어? 친정 부모님 떠나려니까 서운하고 무서워서 그래? 그래, 다 이해한다. 이 엄마도 결혼할 때 그랬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가을이가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는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입술을 달달 떨면서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가쁜 숨만 몰아쉬는 거예요. 저 어머니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사실 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었죠. 쉿, 아무 말 안 해도 돼. 엄마가 가을이 마음 다 알아. 엄마는 너같이 예쁜 딸 생겨서 얼마나 고마운 줄 아니?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내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될 생각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응? 제 다정한 말에 가을이가 결국 참았던 울음을 왕 터뜨리더라고요. 저는 가을이를 끌어안고 한참이나 등을 다독여줬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메이크업 받고 머리를 올리는데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친척들이랑 제 지인들이 신부 대기실 먼저 들렀다가 저한테 인사를 오는데 아주 제 어깨가 남산만해졌죠. 아유, 경란 씨, 신부가 너무 예쁘더라. 연예인인 줄 알았어. 상우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러게 말이야. 내가 며느리복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어서들 가서 식권 받고 밥부터 먹어.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데 신부 측 부모님도 도착하셨더라고요. 아유, 사돈어른, 사부인, 일찍 오셨네요. 오늘 우리 가을이 너무 예쁘죠? 사부인 닮아서 인물이 그렇게 환한가 봐요. 제가 또 넉살 좋게 다가가서 손을 덥석 잡았는데 두 분 표정이 영 굳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입꼬리만 올려서 웃는데 입가가 파르르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죠. 아, 예, 하객들이 참 많네요. 제가 좀 긴장을 해서 이거 참 죄송합니다. 어디 쫓기는 사람처럼 눈빛이 영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신부 쪽 로비에도 하객들이 모여서 축의금을 내고 있었는데 거기 분위기도 어딘가 묘했어요. 보통 잔치집 가면 친구들끼리 시끌벅적 떠들고 모여서 사진 찍고 난리잖아요. 근데 신부 측 하객들은 옷은 다들 쫙 빼입었는데 335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귓속말만 하고 도통 웃음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가을이 아버님이 사업하시니까 점잖고 조용한 분들만 오셨나 보네. 그때도 또 그렇게 좋게 끼워 맞추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혼식 사회는 상우 불알 친구 병호가 맡았어요. 녀석이 단상에 올라가 넉살 좋게 마이크를 잡았죠. 자, 하객 여러분, 지금부터 전생에 나라를 구한 신랑 천상우군과 천상계미모의 신부 서가을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식장을 꽉 채우더라고요. 저랑 사부인이 화촉을 켜러 나란히 걸어 들어갔어요. 단상에서 촛불 붙이고 마주보고 인사하는데 맞잡은 사부인 손이 무슨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예요. 많이 긴장하셨나 보다 싶어서 손 한 번 꽉 쥐어드리고 제자리로 들어왔죠. 다음은 우리의 주인공 늠름한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경쾌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우리 상우가 쑥스럽게 웃으면서 앞에 섰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우리 아들 하나한테 쏟아지는데
제가 주먹을 꽉 쥐고 눈시울을 붉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쾅! 무겁고 큰 식장 뒷문이 무슨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거칠게 열어젖혀지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순식간에 묻히고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어요. 헬멧을 푹 눌러쓴 사내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데 어깨에는 누런 종이 상자를 하나 짊어지고 있더군요. 아니, 저게 뭐야? 예식장에 웬 배달기사야? 식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당황한 직원 2명이 황급히 달려가서 그 사내를 막아섰죠. 기사님, 여기 지금 예식 중입니다. 얼른 나가주세요. 아, 비켜요. 천상우 씨 어딨어요? 신랑 천상우 씨, 본인 나오세요. 사내가 직원을 거칠게 밀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사회 보던 병호도 마이크를 내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요. 저기요, 빨리 안 나가요? 당장 보안요원 불러서 끌어내요. 직원들이 양쪽에서 기사 팔뚝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는데 그 인간이 아주 바닥에 뒹굴면서까지 안 나가고 꾸역꾸역 식장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놔! 이거 무조건 신랑 손에 직접 쥐어주라고 했단 말이야! 나 이거 한 건에 웃돈만 100만 원 받았어! 예식 시작하기 딱 1분 전에 신랑이 직접 열어보게 하라고! 보낸 사람이 펄펄 뛰었다고! 그 100만 원 소리에 식장 안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대체 무슨 상자길래 퀵 요금이 100만 원이나 한단 말인가요? 보낸 사람이 그랬어. 신랑이 이 상자 직접 안 열어보면 평생 피눈물 흘리면서 살 거라고. 신랑 인생 망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어? 나 이거 꼭 전해야 돼. 비켜! 사내는 기어코 직원들을 뿌리치더니 멍하니 서 있는 우리 상우 가슴팍에 그 상자를 억지로 안겨버렸어요. 전달했습니다. 나 분명히 본인한테 직접 전달했어요. 그러고는 도망치듯 쏜살같이 식장 밖으로 나가버리지 뭐예요. 넓은 식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은 숨소리도 죽이고 우리 상우만 쳐다보고 있었죠. 상우 품에 안긴 그 낡은 라면 상자는 보낸 사람 이름도 없이 시퍼런 청테이프만 덕지덕지 붙어있더군요. 상우야, 그거 뭐니? 그냥 바닥에 내려놔라. 엄마 왠지 불길해. 제가 겨우 단상에서 내려가 그 상자를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상우 녀석은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 테이프 모서리를 뭉툭한 손톱으로 박박 긁어 뜯고 있는 거예요. 엄마, 잠깐만. 안에 뭐가 들었어. 아유, 뜯지 마. 뜯지 말라니까. 테이프가 찍 소리를 내며 뜯겨 나가는데 그 소리가 조용한 식장에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요. 상우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어 젖히니까 상자 안에서 우르르 쏟아져 내린 건 다름 아닌 수십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본 순간 상우 숨이 헉하고 멎더니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대체 무슨... 저도 엉겁결에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제 눈을 의심했죠. 세상 수수하고 참한 줄만 알았던 우리 가을이가 세상에 가슴이 훤히 파인 시뻘건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로 어느 룸살롱 소파에 앉아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양옆에는 배 나온 중년 남자들이 가을이 허리를 감싸 안고 해벌쭉 웃고 있고 가을이는 야릇하게 웃으면서 그 남자 입에 술잔을 물려주고 있었어요. 아니, 가을아, 이게 뭐니? 이거 너 아니지? 우리 며느리 아니지? 제가 손을 벌벌 떨면서 다른 사진들을 미친 듯이 뒤적거렸어요.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웬 낯선 남자랑 팔짱 끼고 모텔 들어가는 뒷모습. 어떤 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속옷 차림으로
남자들 무릎에 앉아서 팁을 받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엄마, 여기 또 있어. 상우가 짐승처럼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사진 한 장을 제게 내밀었어요. 그건 술집 사진이 아니었죠. 어느 허름한 빌라 거실에서 머리를 짧게 깎고 팔뚝에 문신 가득한 건달 같은 남자랑 우리 가을이가 다정하게 케이크 촛불을 끄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만수 오빠랑 동거 10주년 기념 파티 영원히 사랑해.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식당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제가 그 더러운 사진들을 움켜쥐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서 있던 가을이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서 덜덜 떨고 있었죠. 순식간에 하객석에서 어머머 세상에 저거 술집 여자 사진 아니야? 하면서 경악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을 기다려온 그 완벽했던 우리 아들 결혼식이 순식간에 시궁창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가을아, 이거 아니지. 누가 장난친 거지? 합성한 거지? 네가 왜 모르는 남자들이랑 이런 데서 사진을 찍어? 우리 상우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녀석이 손에 쥔 사진이랑 단상에 선 가을이를 번갈아 보면서 애원하듯이 묻는 거예요. 제발 아니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한마디만 해달라는 그 눈빛을 보는데 제 억장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가을이는 입도 뻥끗 못하고 하얗게 질려가지고 바닥만 쳐다보는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움켜쥔 두 손만 덜덜 떨고 있더군요. 변명조차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뭐겠어요? 결국 전부 다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말해. 입이 있으면 당장 말을 해보란 말이야. 이 더러운 사진들 다 뭐냐고. 제가 참다 못해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긁어 모아서 가을이 얼굴에다 팩 집어던졌어요. 사진들이 드레스 위로 후두둑 떨어졌죠. 너 대체 정체가 뭐야? 평범한 외동딸이라며? 우리 상우 진짜 사랑한다며? 근데 뒤로는 술집에서 이놈 저놈한테 웃음 팔고 웬 건달 같은 놈이랑 살림을 차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니, 그게... 가을이가 덜덜 떨면서 겨우 입을 뗐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앓는 소리만 내더군요. 그 꼴을 지켜보던 우리 쪽 하객들이 결국 터져버렸죠. 세상에, 저거 완전 꽃뱀 아니야? 순진한 노총각 하나 물어서 팔자 고치려고 작정한 거야? 아유, 더러워. 저런 근본도 없는 술집 여자가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해? 친척 어르신들이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제 여동생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가을이 어깨를 퍽 밀치기까지 했어요. 야, 이 나쁜 년아! 우리 언니가 혼자 뼈 빠지게 키운 귀한 아들을 네가 감히 속여 먹어? 당장 경찰 불러! 이 년 사기죄로 쳐넣어버릴 테니까! 식장이 아주 그냥 쑥대밭이 돼가고 있었죠. 근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가을이가 10년 동안 같이 산 남자가 따로 있고 진짜 정체가 술집 여자라면 그럼 지금 혼주석에 점잖게 앉아있는 저 두 사람은 대체 누구냐는 거죠. 제가 휙 고개를 돌려서 혼주석을 노려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돈이라고 찰떡같이 믿었던 그 두 사람이 벌써 사색유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들 당장 이리 와서 해명해. 딸을 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아니, 애초에 당신들 진짜 부모는 맞아? 제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치맛자락을 펄럭이면서 그쪽으로 달려갔죠.
그러니까 제 기세에 눌린 그 아버지란 작자가 가슴에 꽂혀있던 혼주 카네이션을 박 뜯어내더니 바닥에 패대기 치는 거예요. 아씨, 똥 밟았네 진짜. 야, 김 여사, 빨리 튀어. 어딜 도망가? 당신들 정체가 뭐야? 제가 냅다 그 남자 양복 멱살을 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점잖은 입에서 아주 쌍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아줌마, 이거 놔요. 옷 구겨지잖아. 우리가 제 부모는 무슨 얼어 죽을 부모야. 우리 그냥 일당 15만 원 받고 알바 뛰는 사람들이라고요. 저 여자 상견례 때 처음 본 거예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대행? 알바? 상견례 때 밥도 안 먹고 일찍 가버린 것도, 식장 로비에서 묘하게 겉돌던 그 어색함도 다 가짜라서 그랬던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멱살 쥔 손에 힘이 풀린 틈에 그 남자가 저를 팩 밀쳐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단상에 굳어있는 가을이한테 삿대질을 해대는 겁니다. 야, 서가을 씨! 상황이 이렇게 터졌어도 우리 일당은 제대로 쳐줘야지. 괜히 험한 꼴 보고 경찰 조사받게 생겼으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얹어서 당장 입금해. 안 그러면 우리도 당신 사기꾼으로 고소할 테니까. 그러게 말이야. 아유, 재수없어 진짜. 실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것 좀 받지 말라 그래. 두 사람이 쏜살같이 식장 뒷문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기막힌 꼴을 보던 신부 측 하객석에서도 일제히 술렁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막 났어. 빨리 가자. 여기 더 있다간 같이 엮이겠다. 실장님이 일당은 알아서 써준댔지? 빨리 가자, 빨리. 신부 측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더니 약속이나 한 듯이 식장 밖으로 몰려나가는 겁니다. 사회 보던 병호가 하도 기가 막혀서 도망가던 젊은 여자 하나 팔뚝을 확 잡아챘어요. 야, 너 아까 가을이 대학 동기라며. 진짜 친구면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해명을 해. 아, 이거 놔요. 그냥 알바 뛰러 온 거지. 대학은 무슨. 더 이상 엮이기 싫으니까 이거 놔요. 여자가 병호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뛰어나갔죠. 불과 3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사이에 신부 측에 앉아있던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 싹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빈 의자만 수십 개가 휑하니 남은 그 꼴이 너무 기괴하고 무섭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상우야.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어서 저런 천하의 사기꾼년을 며느리라고. 가슴을 퍽퍽 치면서 엉엉 울었어요. 제 평생을 바쳐서 억척스럽게 쌓아올린 모든 게 그 가짜 하객들 도망치는 발소리랑 같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니까요. 경찰 불러! 저 사기꾼 당장 잡아가라고 해!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딨어! 이 나쁜 년아! 이 사기꾼 년아! 신랑 측 하객들이 분을 못 참고 우르르 몰려나와서 단상을 에워쌌어요. 누가 집어던진 플라스틱 물병이 가을이 어깨를 퍽 치고 바닥에 굴러 떨어졌죠. 근데 가을이는 피하지도 도망치지도 않더라고요. 수백 명이 노려보고 욕을 하는 한복판에서 넉나간 사람처럼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단상 아래에선 상우가 가을이의 과거 사진을 두 손에 꽉 쥔 채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어요. 평생 누구 하나 제대로 믿어본 적 없는 우리 가여운 아들이 난생 처음 마음을 통째로 내준 여자한테 그렇게 속았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언니, 정신 차려. 일단 경찰 불러서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 제 동생이 악을 쓰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예식장 뒷문이 아까 퀵 기사가 들어왔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거친 소리를 내면서 부서질 듯이 열어 젖혀지는 거예요. 경찰은 내가 벌써 불렀다.
이 천하의 독한 년아! 식장이 쩌렁쩌렁 울리는 짐승 같은 고함과 함께 웬 남자가 예식장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덥수룩한 머리에 핏발 선 눈, 씩씩거리는 숨소리까지. 사진 속에서 가을이랑 같이 촛불을 끄고 있던 바로 그 남자, 양만수였어요. 오빠! 단상에 서 있던 가을이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무슨 저승사자라도 만난 사람처럼 헉 소리를 내면서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죠. 남자는 단상 앞까지 걸어오더니 가을이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습니다. 서가을, 네가 감히 나를 버리고 딴 놈이랑 식을 올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18에 집 나와서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가던 년 데려다가 10년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줬어. 근데 네가 나를 배신해? 식장에 남아있던 하객들은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도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서서 그 남자만 쳐다봤죠. 만수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이번엔 저랑 상우를 번갈아 노려보더라고요. 아주머니, 당신 아들이 지금 누구랑 결혼하는지 알기나 합니까? 저 여자 내가 10년을 데리고 산 내 여자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침대에서 같이 자던 내 여자라고. 그럼 아까 그 사진들은 당신이? 그래요. 내가 보냈습니다. 식 직전에 빵 터트려서 전현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요. 제가 충격에 말을 더듬으니까 만수가 헛웃음을 치면서 더 기막힌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독한 년이 나한테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연히 돈 좀 있는 호구 하나를 물었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돈줄을 쥐고 있다고. 딱 1년만 위장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1년만 비위 맞춰주다가 핑계 대고 이혼해서 위자료 톡톡히 챙겨서 나한테 돌아오겠다고. 나랑 남부럽지 않게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자고 내 눈 똑바로 보고 맹세했다고요. 뭐? 위장 결혼? 위자료? 제 입에서 조용한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제 뒤에 서 있던 친척 어르신들도 세상에 어쩜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하면서 기겁을 하셨죠. 근데 폭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나마 붙들고 있던 제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근데 인연이 나 몰래 진짜로 부부 행세를 하려고 작정을 했더라고. 아줌마, 당신이 받은 그 억소리 나는 예단이며 명품 시계, 그거 다 이 호구 같은 양만수가 밤낮 없이 노래방 굴려서 모은 내 돈이고 전현이 내 금고 털어서 산 겁니다. 나랑 나중에 집 사자고 모아둔 돈을 훔쳐다가 딴 놈한테 예단이라고 갖다 바치고 도망을 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망할 사기꾼년아! 그 말에 온몸의 피가 싹 식는 것 같았어요. 가을이가 그 무거운 예단 보따리를 들고 왔을 때 비단 이불을 끌어안고 눈물 흘렸던 제 바보 같은 꼴이 떠올랐거든요. 번쩍이는 명품 시계랑 두툼한 돈 봉투가 사실은 다른 사람 재산을 훔쳐서 마련한 거였다니요. 단상 옆 테이블에는 오늘 서로 교환하려고 준비해둔 그 비싼 시계 2개가 고급 케이스에 담긴 채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면서 그 테이블로 달려갔어요. 이 끔찍한 것들! 제가 그 케이스를 양손으로 싹 끌어안고는 가을이 발밑에다 미친 듯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케이스가 박살나고 번쩍이는 금장시계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가져가! 이 더러운 거 다 가져가란 말이야! 너 진짜 무서운 애다. 그 더러운 돈 훔쳐다가 내 아들 목에 목줄을 채우려고 들어? 우리 집을 그렇게 만만하게 봤니?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이거 다 싸들고 당장 꺼지란 말이야. 제가 악을 쓰면서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주저앉아 오열하는데 줄곧 하얗게 질려있던 가을이가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기괴하게 웃는 게 아니겠어요?
다들 시선이 가을이한테 확 쏠렸어요. 그 애가 헝클어진 머리도 신경 안 쓰고 도끼 품은 눈으로 저랑 만수를 번갈아 노려보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래요. 다 가짜예요. 나 술집 굴러먹던 년 맞고요. 고아 냄새나는 밑바닥 인생 지긋지긋해서 돈 보고 접근한 거 맞아요. 그 냄새나는 노래방 구석에서 평생 이 인간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늙어 죽기 싫어서 나도 남들처럼 번듯한 시어머니 모시고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사기쳤어요. 왜요? 어쩔 건데요? 식장이 떠나가라 앙칼지고 표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제가 알던 그 천사 같은 가을이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더군요. 당신 아들이 댕신같이 내 말을 다 믿어주는데 어쩌라고. 조금만 웃어주면 해벌쭉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구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면 안 돼? 왜 나만 평생 시궁창에 처박혀 살아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감옥이든 어디든 갈 테니까 다 집어치우라고요. 발악하며 악을 쓰는 가을이 목에 핏대가 터질 듯이 부풀었지만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렇게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과는 반대로 겁에 질린 그 두 눈은 자기 자신이 너무 끔찍해서 안에서부터 무너져버린 눈이었어요.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 제 살을 자기가 쥐어 뜯으면서 내지르는 슬픈 비명 같았죠. 서가을, 입 다물어. 그때 분노하던 만수 목소리가 갑자기 훅 가라앉았어요. 깊은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죠. 네 밑바닥 여기서 더 추하게 만들지 마라. 이 불쌍한 년아. 만수는 가을이가 발악하는 걸 가만히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열려있는 식장 뒷문 쪽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들어오세요. 만수의 그 한마디에 식장 밖에서 누군가가 쭈뼛쭈뼛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주름진 얼굴에 잔뜩 겁을 먹은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늙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천천히 단상 쪽으로 다가오니까 미친 듯이 악을 쓰던 가을이 입이 쩍 벌어지면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가을아. 그 늙은 여자 입에서 떨리는 쇳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만수 오빠, 저 아줌마가 누구... 아니지 오빠. 가을이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웨딩드레스 자락에 걸려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만수가 쓰디쓴 한숨을 한번 삼키더니 담담하게 입을 열었죠. 내가 네 친엄마 찾아준다고 약속했었지. 10년 동안 흥신소랑 흥신소는 다 뒤져서 기어코 찾았다. 네가 내 돈 훔쳐서 도망간 그날의 말이다. 너 평생 너 버린 엄마 원망하면서도 술만 마시면 보고 싶다고 울었잖아. 너 엄마 찾아주고 떳떳하게 결혼하려고 했는데 근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그 늙은 여자가 가을이를 버리고 도망갔던 친엄마였던 거예요. 아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널 버려서 내 딸이 이 지경이 됐어. 미안하다, 가을아. 이 못난 애미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늙은 여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친엄마를 이런 끔찍한 난장판 한복판에서 마주친 가을이. 그의 눈에서 억지로 붙들고 있던 마지막 도끼까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엄마? 진짜 우리 엄마야? 가을이는 더는 변명도 발악도 못했어요. 그냥 친엄마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넋나간 사람처럼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던 가을이가 천천히 드레스 자락을 끌고 제 앞으로 오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조금 전까지 표독스럽게 악을 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길 잃은 어린애처럼 한없이 작고 초라한 모습이더군요. 가을이가 덜덜 떨리는 이마를 대리석 바닥에 쿵 찌으면서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 곱던 신부 화장이 눈물에 다 번져서 시커멓게 얼룩져 있었죠. 처음엔 저 사람 말대로 진짜 위자료 챙겨서 나오려고 접근한 거 맞아요. 근데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못난 저를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데 저 그때 평생 처음으로 사람 온기라는 걸 느껴봤어요. 가을이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지고 있었죠. 그게 너무 따뜻해서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났어요. 그냥 이 집에 눌러 앉아서 진짜 어머니 며느리로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내 원래 자리가 시궁창인 걸 잊어버릴 만큼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진짜 다 잊고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저 사람 돈까지 훔친 거예요. 제가 가진 걸 다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 처절한 고백을 듣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저 아이를 알고 지낸 시간 동안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가을이가 엎드린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이번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사진을 움켜쥐고 있는 상우를 바라봤어요. 상우 씨, 당신 속이고 기만한 거 변명 안 할게요.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나 정말 진심이었어. 당신이 나한테 지어주던 그 따뜻한 웃음, 당신 눈에 담긴 그 진심, 그거 받으면서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상우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난생 처음 가져본 진짜 내 편, 내 사랑. 놓치기 싫어서 끝까지 사기쳤어요. 상우 씨 사랑한 거 그거 하나만큼은 진정 진짜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가을이의 고백이 식장을 울음소리로 가득 채울 때쯤 멀리서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만수가 이미 가을이를 사기로 신고해놓고 온 거였죠. 곧 제복 입은 경찰 2명이 식장으로 들어왔어요. 상황은 이미 다 끝난 뒤였죠. 가을이는 저항 한 번 안 하고 순순히 2손을 내밀었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은빛 수갑이 찰칵 채워지는데 그 소리가 텅 빈 식장에 어찌나 소름 끼치게 울리던지요. 가을이는 경찰한테 끌려서 식장 문을 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 한 번을 안 돌아보고 체념한 듯 고개만 숙이고 걸어나갔어요. 가을이의 친엄마가 그 뒤를 비틀비틀 따라가다가 오열하며 주저앉았죠. 가을이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 줄곧 말없이 서 있던 그 남자 양만수가 천천히 저랑 상우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그 큰 덩치로 허리를 90도로 꺾으면서 아주 깊숙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주머니, 그리고 신랑 되시는 분, 이 귀한 날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평생 차지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만수는 쉰 목소리로 사과를 하고는 쓸쓸하게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객들도 그 끔찍한 꼴에 질려서 하나둘 자리를 떴고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무색하게 짓밟힌 꽃잎이며 엎어진 의자, 깨진 유리 조각들만 바닥에 나뒹구는 예식장 한복판. 평생 이 하나로 먹고 살아온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넋이 나가 있었죠. 그리고 제 옆에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본 우리 상우가 소리도 못 내고 온몸을 떨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할지, 누구를 미워해야 할지도 모른 채 차가운 정적만이 저랑 상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는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어요. 저는 평생 영업한에서 입에 단내 나게 떠들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어야 직성이 풀리던 제가 하루아침에 입을 꾹 닫아버렸어요. 말이라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우리 상우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다 줘도 손에 안 대고 벽만 보고 앉아서 소리만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차라리 술이라도 퍼마시고 뭐라도 때려 부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원체 화를 낼 줄 모르는 녀석이라 그 소가리를 혼자 다 끌어안고 사귀고 있는데 이 어미 심정이 미어지더군요. 그러다 2달쯤 지났을까요? 녀석이 훌쩍 일어나더니 다시 묵묵히 카센터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점심시간 맞춰서 상우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싸들고 공장에 찾아갔습니다. 상우야, 밥 먹고 해라. 네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왔어. 고마워 엄마. 거기 둬. 이것만 마저 조립하고 먹을게. 녀석이 예전처럼 새까만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렌치를 돌리고 있더군요. 근데 그 뒷모습이요. 예전에 그 어수룩하던 상우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다 내어주고 그만큼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 아는 그런 깊고 서글픈 굳은 살이 아들의 어깨에 배어 있는 것 같았죠. 너 괜찮은 거니? 견딜만 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까 녀석이 허리를 펴고 씩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 그냥 오래 행복하고 잠깐 아팠던 그런 꿈을 꾼 것 같아. 밥 먹자, 엄마. 그래, 밥 먹자. 나 진짜 괜찮으니까 엄마도 엄마 일 봐. 오후에는 저기 김 사장님네 화물차 엔진도 내려야 돼. 바빠.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고 투박하게 웃어 보이는 녀석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 맘이 산산조각 난 게 아니라 그 큰 태풍을 한바탕 겪고 나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요. 평생 입국 다물고 손재주 하나로 버텨온 우리 아들이 그 모진 배신감마저도 기름때 묻은 수건으로 쓱쓱 닦아내듯이 그렇게 어른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고 계절이 바뀌면서 그날의 그 끔찍했던 소동도 동네 사람들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갔어요. 건너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날 식장문 박차고 들어왔던 양만수라는 남자는 사건 나고 얼마 안 돼서 자기가 하던 노래방을 싹 다 급하게 팔아넘겼대요. 그러고는 미련 없이 군산바닥을 영영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질고 지독했던 짝사랑을 그제야 끝낸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을이, 아니, 그 밉고도 가여운 애는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변호사도 안 부르고 자기 죄를 순순히 다 인정했다고 들었어요. 죗값 다 치르고 세상에 나오면 자기를 버렸던 그 친엄마랑 같이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농사나 지으면서 살 거라고 조사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애를 끝내 용서하진 못했어요. 우리 아들 그 순한 마음에 대못을 박은 죄를 어떻게 덮어주겠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그 애를 미워하려고 치를 떨 때마다 제 펄펄 끓던 이마에 얹어주던 그 시원하고 다정하던 물수건 감촉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며느리로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으면서 토해내던 그 울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서 도무지 그 애를 뼛속까지 미워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지독한 진흙탕 인생에서 벗어나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다는 그 마음. 그 비뚤어진 희망 하나에 인생을 걸었다가 결국 다 잃어버린 그 텅 빈 눈을 떠올리면 한 바가지 욕을 하려다가도 말문이 막히면서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그날 예식장 문을 빠져나가던 그의 뒷모습이 떠올라요. 수갑을 차고 웨딩드레스 자락을 질질 끌면서 단 한 번을 안 돌아보고 걸어가던 그 하얗고 가녀린 뒷모습. 그 쓸쓸한 모습이 아직도 제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네요.
미움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이 복잡한 마음을 이제는 어디든 내려놓고 싶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풀어놨네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말없이 더 단단해진 우리 상우도, 그리고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저도 언젠가는 다시 씩씩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날이 오겠죠. 두서없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 군산에서 하경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서까지 그 평범함을 훔치려 했던 신부의 선택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다는 그 절박한 마음만큼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참 먹먹하게 하네요. 모진 폭풍우를 견뎌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상우 씨와 경란 씨. 두 분의 그 단단해진 삶에 머지않아 진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